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에게 평화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소크라테스가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랬겠죠, 그죠? 뭐 스스로 대답했어요. 평화는 말이야, 아들이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알키비아데스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자기 아버지는 우리로 말하면 왕이었었어요. 그런 그 사람인데, 그러면요, 선생님, 전쟁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 전쟁이 저 아버지가 자식 장사 지내는 거지 뭐. 이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평화는 뭔가, 아들이 아버지 장사 지낼 정도로다가 세상이 정말 뭐랄까 순탄하게 돌아가는 거, 그죠? 예. 전쟁은 뭐냐? 전쟁을 하면 꼭 그 노인네는 안 데려가고 젊은 사람을 전쟁터에 데려가거든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면 젊은 사람이 죽게 돼 있고, 그러면은 결국 누가 누구를 장사를 지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세상에 못할 짓이 그거죠, 그죠?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땅에 묻는다라고,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는다래죠, 그죠? 한을 남기는 게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 뒤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고 이게 알키비아데스인데, 이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죽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말입니다. 자기가 그 서푼어치 지식 가지고 있는 거를 나쁘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쁘게 써먹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써먹는 게 나쁘게 써먹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속일 때,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너 공산주의자지 하면은 그래 나 공산주의자야 하면 난 그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 공산주의자지 그랬더니 나 공산주의자 아니야. 그런데 살금살금 기회를 봐가지고 사실은 나 빨갱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게 나쁜 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흙 있는 제주 다 동원해가지고선 막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아버지가 큰 권력자였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저 유부녀들 상대로 바람도 많이 피웠고,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바람도 많이 피웠고 나쁜 짓도 많이 하다가 미국에 도망가가지고서 나중엔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가 하면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제자를, 청년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이제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잘한 거냐 나쁜 거냐를 투표로 다 가리게 했습니다.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예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 국민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의 정치라 그러죠. 뭐 국회의원 뽑고 시장 뽑고 군수 뽑고 그래가지고 자기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시키는 거는 이건 간접 민주 정치고, 직접 민주 정치는 특히 뭐 할 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나 재판할 때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도편이라 해가지고 사기 쪼가리 같은 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서 이쪽에 이 사람은 사형당해야 된다 그러는 쪽에다 갖다 쌓아놓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쪽에다 쌓아놓고,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봐가지고서 그 사람을 사형시킬 거냐 살릴 거냐를 결정하던 도편 투표를 했다래요. 도자기 쪼가리를 가지고 그 도편 투표를 할 텐데, 그 아테네 시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잘한 거 같습니까? 나쁜 거 같습니까? 네,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된다라면은 저쪽 가위표에다가 이 사기 쪼가리를 갖다 놓고, 소크라테스를 살려야 된다라면 이쪽에 동그라미에다가 사기 쪼가리 갖다 놓으십시오 했더니, 사기 쪼가리를 갖다 놓은 쪽이 죽여야 된다는 쪽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를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 감옥의 관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밤에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생각해도 그 감옥 이제 막 간수죠.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도 돌아가셔서는 안 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항구에다가 지금 배를 하나 내놨는데 그 배에는 돈도 있고 쌀도 있고 물도 있고 지금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배에 배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다가 데려다줄 뱃사공도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뱃사공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어떤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선생님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안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도망을 가면은 내가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독약을 먹고 사형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형을 당하는 앞에서 참 막 그 제자들이 막 울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죽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 정도로다가 참 이 세상에 뭐를 보여주는 거냐.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직한 것이다. 한 번 얘기한 바를 지켜야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선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때 죽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독립운동 시대의 인물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전쟁도 없고 나쁜 평화도 없다. 아무리 전쟁이 좋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이 나쁜 평화만도 못하다. 그래서 평화가 좋은 것이지 전쟁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상과 현실을 한번 봐봅시다. 현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왜 부자유와 불평등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경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가지고선 너무 어떤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아랫돈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은 현실이 있는데 이상은 어떤 것이 이상이냐? 자유와 평등과 화개가 넘치는 이런 사회가 곧 이상사회인데 이런 사회와 이런 현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방법이라는 건 뭐냐? 이걸 갖다 타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도 적당하게 이상을 가져야 되고 현실도 좀 이상에 가깝도록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다 해가지고 정치는 뭐냐? 악마와도 타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학 개론에 보면 정치는 뭐냐? 애국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악마와도 타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했었던 얘기입니다만 엘리트가 있고 대중이 있는데 엘리트는 인풋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걸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은 이 아이디어가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전달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고 식구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직접 만나가지고 연설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사람이 많아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좋은 전달 방법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매스컴이 나왔죠. 그죠? 매스컴.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은 공문서를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죠. 협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까지 이렇게 보내주면은 교회에서 오늘 보고선 몇월 며칠 날 공직자 회의가 있구나 알고 가는 것 공문서가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이 언론이에요. 그죠? 언론은 왜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는가?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은 제4권입니다. 우리 5권을 얘기를 하는데 5권 중에 제4권이 네 번째 권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평을 겸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게 프로세스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대중은 아웃푸트를 하는데 자기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저녁도 못 먹고 온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하다못해 빵이라도 한쪽 준비해가지고 있다. 자, 말씀 들을 때 빵이라도 먹으면서 합시다 하려면은 그 저녁도 못 먹고 온 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입장이. 그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에 따라서 피드백이라는 걸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들 저녁 먹고 와요. 하면서 이거 빵 안 먹을 먹고 싶은 사람 주세요. 그럼 자기가 가지는 빵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그래 빵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나 오늘 배가 고픈데 한 2사람 정도 나한테 빵을 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까요? 저녁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먹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배 볼 때 빵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사를 나타내게 되죠, 그죠? 그럼 정책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서 인푸트 프로세스 아웃푸트 피드백이 잘 돌아가면은 뭐가 되느냐?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잘 돌아가면 평화가 오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빵 주지 맙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사실은 빵 먹었으면 좋겠는데 소리 꽥꽥 지르면서 다 필요 없다 그러는 사람 때문에 빵을 못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못해도 먹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면 평화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세 가지 평화가 있는데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라는 말씀은 종교를 잘 발달시켜라 이 말이에요. 번성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만들어라 이거예요. 사람이 번성했는데, 그죠? 번성하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복잡해지죠, 그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아들 둘을 갖다가 아들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세 번째 아들인 레위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갖다가 아들 명단에서 빼버리고 어느 날 요셉 너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네 아들이 몇이지?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둘이에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은 이쪽에 세우고 므낫세는 이쪽에 세우고 내가 지금부터 축도를 해줄란다. 왜 축도를 해주시는데요?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이름에서 뺀다. 그러니까 확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요셉이. 근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요셉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요셉은 안 들었는데 요셉의 후손들이 나머지 11형제들한테 복수할까봐 우리 아버지를 옛날에 노예로 팔아먹었었다고 복수할까봐 요셉은 아들 명단에서 빼버리고 요셉의 아들 둘은 야곱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나야. 그래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둘을 집어넣고 둘을 빼버려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12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만들려면 제도라는 게 필요해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왜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두 형제였는데도 21년을 싸웠는데 누구? 에사하고 야곱하고 두 형제도 그것도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죠? 쌍둥이 형제인데 21년을 싸웠는데 얘들 12형제가 싸우는 날에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평화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평화.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됐습니다. 죽을 날이 돼가지고서 넌지시 얘기를 해줘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때 사람들의 경제적 수단이라는 건 토지예요, 토지. 땅을 잘 분배받아야지 잘 살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굶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을 잘 분배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잘 분배하도록 해라고 후손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화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평화가 있는데 종교적 평화,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교적 평화를 잘 만들어라 하는 걸 천이라고, 정치적 평화를 잘 만들어라 하는 걸 인이라고, 경제적 평화를 잘 만들어라는 걸 지라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 할 때 앞에다가 뭘 붙여요? 천지인 참부모님 했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완전히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근본을 닦으신 분.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화는 단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서 종교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대부분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땅 뺏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뭘 뺏으려니까? 사람 뺏으려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옛날에 중국에서 말입니다. 한국에 참에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면 보통 10만 명 이상을 포로로 해가지고 갔어요. 데려가면 다 노예죠. 뭐. 이렇게 사람을 뺐든지 땅을 뺐든지 참 그 다음에 뭐를 뺐느냐. 종교적으로 너희들 왜 내가 믿는 종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느냐 하면서 와가지고 쳐들어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전쟁, 정치적 전쟁, 경제적 전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때 평화가 오느냐. 지배에 의한 평화가 이룩될 때 평화가 옵니다. 중국이 와가지고서 전쟁을, 예를 들어서 청나라가 한계 병자호란, 정묘란 때 쳐들어와가지고서 우리나라 저기 하고서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예. 그거 보면 막 사람들 막 무차별로 막 죽이고서 한쪽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포로 잡으러 가고 또 조선 왕한테 삼고일대를 하라 그랬습니다. 조선 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오면서 세 걸음 걸어가서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걸어가서 한 번 절하고 이러면서 삼전도까지 절을 하면서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막 흙과 저기 들어가서 막 흙 범벅이 돼가지고 가서 절을 했더니 조선 왕이 평화를 원하는구나 알았다 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절으로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청나라가 옛날 신라의 후예래요. 옛날 신라 사람들이 신라가 망한 다음에 신라의 왕족들이 만주로 가가지고 여진족들을 다스리면서 거기서 세계에서 모르겠어요. 진짜 거짓말인지 청나라의 태조가 누르하치인데 누르하치가 한자로 쓰면은 뭔가면 사랑의 자에 새 신자에 깨달을 각자에 비단 나자예요. 애신강나예요. 애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하라 이게 애신강나. 예. 그래서 하여튼 누르하치가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하는 얘기가 저 조선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그럴 수 있으면은 조선은 너희들하고 형제니라.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대요. 그런데 이 조선 왕이 그 명나라하고의 대의명분을 생각해가지고 명나라가 옛날에 일본하고 싸울 적에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해서 명나라하고 의리를 생각하느라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 앞에 지는 자가 있으면은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제가 참 처음에 저 구리시에서 살다가 생일보호소에 근무를 할 때 구리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친구가 3방짜리 하는 나한테 48평짜리 아파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지만 하여튼 프리미엄 없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고양시 행신동이라는 데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는 막 부자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새로 막 그냥 48평 아파트가 막 길미한 그런 동네예요. 그 행신 초등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우리 애들 셋을 데리고서 거기에 입학을 시키러 전학을 시키러 갔더니 선생이 그래요. 저 학부모님 우리 학교는요 이 새로 만들어진 주택단지에 새로 만들어진 학교라 애들이 자주 싸워요.
애들이 새로 만들어진 학교라서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오래된 도시에,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데는 1000년이 넘은 도시잖아요. 그죠? 이 1000년이 넘은 도시에 신주택지구가 아닌 오래된 주택지역에, 그런 데서는 애들끼리 같은 동네에서 막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누가 더 힘센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 약한 애가 힘 강한 애한테 함부로 대들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학교가 생겼고 새로 동네가 생겼으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내가 힘세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다 한 번씩 한번 싸워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에 판명이 날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어항에다가 말입니다. 물고기를 갖다가 이래 넣어놔도 그 쥐들끼리 거기서 왕을 뽑습니다. 참 싸우다가 저들끼리 누가 더 제일 센가를 봐가지고 제일 센 물고기가 있고 그 밑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지배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가 뭐가 있는가 하면 견제와 균형에 의한 평화가 있어요. 견제와 균형에 의한 평화는 뭔가 하면 그런 연속곡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김두한에 대해서 연속곡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김두한에 대해서 연속곡 많이 나왔을 때 조경환하고 하고 둘이, 하나는 이정재고 하나는 김두한 역을 맡았습니다. 둘이 맡았는데 서로 주먹을 이래고선 노려만 볼 뿐이지 서로 주먹질을 하지는 못해요. 실제로 연속극에 보면은. 왜냐가 하면은 김두한하고 이정재하고 붙으면은 누가 맞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크게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먹만 이래 가지고선 노려보다가 그만하지 하고 둘이 물러난다는 말입니다. 네. 견제와 균형이 맞으면은 전쟁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어때서 일어나는가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우리가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평화는 어떤 평화가 하면 조화와 양보와 타협이 있는 평화죠. 그죠? 내가 졌다 이렇게 우리 싸워봤자 뭐 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양보를 하면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평화는 뭘까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위해줄 때, 야, 너 혹시 돈 필요하냐? 내가 돈 줄게. 쌀 필요하냐? 쌀 줄게. 아니야, 네가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옛날 일본에도 그런 전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진천 땅에 가면 의좋은 형제가 있었대요. 의좋은 형제가 있어가지고서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사는데 낯가리를 이렇게 둘이 쌓아놨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동생은 새로 살림을 났는데 식량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나하고 똑같이 이 낯가리를 쌓아놨으니 내가 암만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내 낯가리를 동생한테 좀 옮겨줘야겠다. 동생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님은 식구가 많은데 내가 똑같이 나눠달라 했더니 내가 나빴다.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선 서로 이쪽은 이쪽으로 갖다 놓고 이쪽은 이쪽으로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밤중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낯가리를 날라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왜 내가 저쪽에 갖다 놨는데 똑같을까? 해가지고 그 이튿날도 또 했는데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선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이 환한 보름달이 떴는데 날리게 됐단 말입니다. 형이 뱃단을 가지고서 막 열심히 가는데 봐보니까 저쪽에 누가 뱃단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건 누구요? 그랬더니 그건 누구요? 달이 환하게 비쳤는데 보니까 둘이 형님과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뱃단을 놓고 서로 벌써 알았다고 이제 책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위해주면 평화가 오는데 서로 하나라도 더 가질라니까 자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진천에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있어요. 장갑이 그래서 이 평화의 유형이 있는데 제국적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국적 평화라는 건 뭔가 하면 옛날에 지중해에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가 제일 평화로웠다 그랬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센 나라니까 로마 제국이 여기엔 로마 제국이야 하고 금을 그어놨더니 그 안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큰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지만 그
로마의 오현제라는 5황제가 다스릴 때가 제일 평화로웠다 그랬는데 그 오현제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은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평화를 유지하려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국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위에서 볼 때 평화지 사실 밑에 사람들은 많이 죽는 평화예요.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2조 중엽으로 다 내려와가지고서 영조와 정조 시대가 있었죠. 그죠? 참 요즘에 와서 뭐 그때가 제일 평화로웠다고 연속극도 나오려는데 사실은 그때 역사를 봐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은 이 탕평을 유지하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 와가지고서 이쪽에서 말씀 부리는 놈도 죽여버리고 이쪽에서 말씀 부리는 놈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많이 죽였어요. 이 제국적 평화라는 거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인데 속으로 보면 골머 터지는 평화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월성에 의한 평화.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련이 넘어지고 나니까 유일 초강대국이 됐죠. 그죠? 그런데 유일 초강대국이 됐다고 지멋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힘 가지고선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다시 뭘로 들어왔습니까? UN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국이 서로 나눠서 전담을 하면서 협의체로다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몇 개 나라가 그 제국을 대신해가지고서 연합을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거를 우월성에 의한 평화라 합니다. 균형에 의한 평화 아까 말씀드렸고 정글의 법칙에 의한 평화 이거는 막 그냥 박이 터지고 싸워가지고 누가 센지를 가린 다음에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에 의한 평화는 어떤 것이냐? 국가 간의 지배, 민족 패권주의, 종교사상의 패권주의인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약소국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국지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방지를 할 수 있어요. 큰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작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국가 간의 지배가 일어났었던 역사를 한번 봐보면은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 로마가 다스릴 때의 평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천주교의 본부가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잡지가 천주교에서 지금도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가 다스릴 때 세상이 제일 평화로웠었던 것처럼 세상 종교가 전부 천주교로 다 통일이 되면 평화롭다. 그래가지고서 천주교를 중심 삼은 평화라 해가지고 팍스 로마나라 합니다. 그 다음에 팍스 몽골리카라는 게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 누가 만든 제국이었을까요? 칭기스칸의 제국이 제일 컸었어요. 그때 몽고가 다스리던 시대에 세계가 평화로웠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현하자라는 운동이 몽고에서 살고 온 사람은 요즘에 또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팍스 몽골리카, 그 다음에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은 세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었던 시절이 있죠. 그죠? 그 시절에 평화로웠었다고 영국이 우리가 다스릴 때 평화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지금도 영국 사람들 머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팍스 러소 아메리카나.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와 미국이 두 개의 양극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릴 때 냉전시대가 그래도 평화로웠다. 사실 그 냉전시대가 큰 전쟁은 안 일어났었던 시대입니다. 이제 이때를 그리워하는 거. 이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중국은 요즘에 와가지고 팍스 시니카. 아니야. 중국이 세계를 다스려야 평화롭다. 해가지고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역사상에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판 아프리카니즘. 제가 군에 있을 때 딱 한 달을 미군들하고 합동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흑인들끼리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흑인 쫄병이 막 이래길래 왜 저러나 하고 쳐다봤더니 그 앞에 백인이 오는 게 아니라 흑인 장교가 와요. 그러니까 흑인 장교 앞에서 흑인 쫄병이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흑인 장교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길래 한번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앞으로 흑인이 세상을 지배하자 이거예요.
백인들은 애기도 잘 낳으려고 번식률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흑인들은 무작정 지금도 애기를 막 낳고 있으니까 장래에 언젠가는 흑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는 자꾸 이제 흑인이다 이거예요. 뭐는 그 흑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땄었는 거면 수영하고 체조는 그 완전히 금단의 영역이었었습니다.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영역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봐봐요. 이제 수영하고 체조도 흑인들이 이제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세상을 지배하자 하는 것이 판 아프리카니즘입니다. 그리고 판 아메리카니즘 한 옛날에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뭐 하나 갖다 주면서 꼭 미국 물건을 사달라 합니다. 요즘에 지금도 한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군사협정 맺으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무기를 꼭 미국 무기만 사다 써라 이거예요. 판 아메리카니즘이라 합니다. 판 아라비즘, 아라비아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 판 아시아니즘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손문하고 네루가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이라 해가지고서 아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판 유로피아니즘, 판 게르마니즘, 판 슬라비즘. 이 판 게르마니즘하고 판 슬라비즘이 충돌하는 바람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사상의 지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크리스티아나. 세계를 기독교가 다스리게 될 때 세계에 평화가 온다. 기독교에 의한 평화. 그 다음에 팍스 막시아나. 세상을 마르크스주의로다가 다 도배를 해버릴 때 평화가 온다. 판 이슬라미즘. 세상을 다 이슬람교가 지배를 할 때 평화가 온다. 이건 종교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는 그 세력이 우월한 쪽이 세력이 약한 쪽을 지배를 하게 될 때 평화가 오는 것을 얘기했었고 지금은 견제와 균형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견제와 균형에 의한 평화를 얘기했었던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엘리트와 대중 간의 수수작용이 잘 되면 평화롭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세계 이론이고 다원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제이무어 마틴 딥세트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했던 것이고 이 다원화 이론은 또 예일 대학교의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었던 것인데 이 대중하고 엘리트를 분석을 해볼 때 단순하지 않다 이거예요. 엘리트를 보더라도 지배 엘리트가 있고 피지배 엘리트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보더라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또 이 대중을 보더라도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대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하는 것마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를 합니다. 왜? 그 야당이 그 손해보는 사람들을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원화를 인정할 때 그러니까 누가 일색으로다가 전부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편, 여기 내 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 평화가 온다 이거죠. 참여 이론은 뭔가 하면은 이건 이제 좀 더 그 어려운 이론인데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부가 다 참여 정부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왜 참여 정부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정치에 참여를 못했었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치에 참여를 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여 정부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도 이 옛날에 그 아테네에서 정치를 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미국 같으면 말입니다. 웃기는 얘기가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이라 엄청 옛날도 아니고 91년도인데 그때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때 가가지고서 그 참여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거기 모였었던 정치학자들한테 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정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냐 했더니 그 뉴욕에서 34번가에 가면은 제일 말하자면 백인들만 돌아다니는 길인데 거기서 길을 막고서 미국 대통령 이름을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40%나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 놈이 그거 참 희한하죠, 그죠? 한국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 누구냐라면 문재인이라고 애기들도 아는데
미국 사람은 그 백인들만 다니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 이름을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40%나 되더라고요. 선거를 안 했을까? 선거를 안 해서가 아니라 텔레비를 정치 뉴스는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정치 뉴스는 골치 아프고 따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오늘 그 방송이 한 200개 채널이 넘으니까 텔레비가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유행하는 노래는 뭔가 그 채널 들어가서 유행하는 노래를 듣고 저녁에 퇴근하고 가지고서는 연속극이나 보고 연속극보다 밤에는 영화 보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 이러면 와 그랬는데 리처드 닉슨이 그냥 정치인 인기 가수 인기에 말도 안 돼요. 이래니까 옛날에 언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그랬었단 말입니다. 아테네가 잘 사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정치에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노예한테 맡기고 왜? 노동은 다 노예들이 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노예한테 맡기고 제발 잘 사는 사람들은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라.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아니 이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한테 당해요? 스파르타한테 당하죠. 그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정치에 참여하지를 않고 정치에 관심이 없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말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지 요즘 유식한 용어로 말하면 문명이 비문명한테 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송나라라는 나라 중국에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문명으로 치면은 그때가 아마 중국 역사상에서도 제일 평화로웠대요. 송나라 휘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림 그리는데 아주 천재였었어요. 왕은 날마다 그림이나 그리고 앉았고 정치는 안 해도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그러니까 야 세상에 이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누리고 앉았다가 원나라한테 당한 거예요. 몽고족한테. 문명의 차이로다가 보면은 뭐 형편없죠. 요즘에 와가지고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북한이 우리 국력의 40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북한한테 우리가 다 하겠어? 인구로 쳐도 우리가 2배인데 문명이 비문명한테 넘어가는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민주주의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자꾸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애기도 안 날라래고 막.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가 하면 요 세 개의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래요. 제일 먼저 자유선거제. 선거를 자유롭게 정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은 밑으로 가야 되고 높아질 사람은 높아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거를 자유롭게 안 하고 불공정 선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자손만대 두고두고 저집안끼리 해먹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선거제가 참 중요한 거고 복수정당제는 아까 다원화 이론에 입각한 겁니다. 최소한 여당하고 야당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여당만 있으면 여당이 독주를 해도 야당이 찍소리를 못하면은 국민 가운데 소외받는 국민은 어디 가서 의지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 대표를 잘 뽑아가지고 그 대표에 의해서 정치를 운영할 때 대정치에 연결된다래죠. 이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상권 분립이 있어야 되고 또 언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이제 근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근대 일보 직전에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왕과 귀족과 승려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왕하고 귀족하고 승려는 계속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천국이었죠. 그런데 누구는 이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야 됐느냐? 10억고 빼먹고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와보니까 이 10억고 빽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더란 말입니다. 왜? 힘 있는 사람끼리도 자꾸 지들끼리 싸워가지고서 더 힘 있는 사람이 덜 힘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지거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권력 있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고 힘 있는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고, 이 힘없고 빼먹고 돈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가 이 소수를 쓸어버리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이 이때 가능해졌어요. 가설이죠. 그런데 사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결국 지배구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안 좋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바이 더 피플하고 포 더 피플은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장님. 바이 더 피플하고 포 더 피플하고 다르다는 무슨 뜻이에요? 위한 뭐 그런 차이죠. 예. 국민에 의한 정부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대중이 어디 서서 뭐가 진짜 자기를 위하는 건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다수가 소수를 이긴 적이 없대요. 왜? 이 소수는 목숨을 걸고 밤잠을 안 자고 지가 계속 자리를 지킬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지가 다 차지한 줄 알고 밤에는 다리 뻗고 자고,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은 요즘에 와서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상태는 뭐냐, 아까 얘기했었던 것이 엘리트와 대중 간의 수수작용이 잘 돼가지고 하나는 마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는 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마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다수는 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소수는 마음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가지고선 수수작용을 잘해야지 세상이 잘 돌아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우, 복고, 보수, 자유, 진보, 극진, 극좌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눠지는데, 결국 이 극우, 복고는 없어지고 극진하고 극좌도 없어지고 진보, 자유, 보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모여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념계의 풍설이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다시 이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사람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좀 마칩시다. 전쟁 불가피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 불가피론을 외쳤었던 사람들은 누가 하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팍스, 막스야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힘을 가진 자들이 없어져야지 없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지, 힘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영원히 평화는 안 온다 하고 막스하고 레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뒤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가 하면 스탈린 때가 됐는데, 히틀러가 소련으로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쳐들어가느냐? 스탈린그라드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고민이 됐어요. 이제 스탈린그라드만 넘어가면은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제 소련 힘 가지고는 더 이상 히틀러를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누가 도와준다고 손을 내밀었는가 하면은 미국의 루스벨트가 도와줄까 하고 손을 내민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막스하고 레닌에서 완전히 원리인데, 스탈린이 고민을 한 겁니다. 저 도움을 받을, 지금 김정은이 같으죠. 요즘에 도움을 받을까 말까 걱정을 하다가 암만 생각해도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 힘 가지고는 지금 성냥항학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다 없어졌으니까 무기를 뭘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국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민트른이라고 하는 국제공산당 기구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은 없어지라면서 국제공산당을 해체시켜버리고 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기묘한 동맹이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도 승전국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뒤에 스탈린이 6.25를 일으켜놓고선 6.25 중반에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뒤를 이은 프루쇼프가 뭐라 했느냐. 우리는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 미국하고 평화공존해야 된다. 그랬더니 중국의 등소평이가 들고 일어난 거죠. 미국 놈하고 평화공존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그거는 변질법적 융론을 비판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모택동이가 반대를 하니까 김일성도 덩달아서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덩달아서 그냥 우리도 모택동하고 같은 생각이다. 노예적 불종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이제 김일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요즘에 와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걸 버리기 시작했대요. 이제 이 전쟁 불가피로는 폐기돼야 된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버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걸 이제 생각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문충제의 말씀을 정리 편집한 통일교의 경전인 원리 강론을 보면은 투쟁이나 전쟁을 단순히 어떠한 이해관계나 이념의 상충에서 빚어지는 결과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모르는 것을 일어나는 잘못이다. 정의의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악의 세력이 없어지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참 전쟁을 막고자 동처상국을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셨고 우리 가지고 있는 조직 가운데 전쟁이라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자 들어간 조직은 엄청 많죠. 그죠? 대표적인 기구가 뭐예요? 세계평화여성연합.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하는데 가인형 인생관이 아벨형 인생관 앞에 굴복할 때까지는 평화는 없다. 그것이 우리 원리적인 관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 301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구역을 마치고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민족인 아말렉과 치른 전쟁을 원리강론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전쟁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버님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자가 송나라 때 따라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나라 때 학문도 엄청나게 발달했고 문물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랬죠. 그때 주자가 뭐라 하냐면 경물치지 성의전능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게 뭐지? 하고 봤단 말입니다. 봤더니 이건 노트네. 이러면 치지예요. 이걸 물건을 딱 대하는 경물이고 경물 치지. 알매 도달했다. 알매 도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사랑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매 도달했다 해가지고 알을 적으로다가 몰아붙이면은 거기에서는 평화가 안 온단 말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의를 하면은 정심이 되는데 정심이 되는 얘기라는 얘기는 마음이 똑바로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심이 주자한테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정심이 되는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연구했습니다. 주자학에서. 언제까지? 심지어는 임종을 앞두고서도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심이 뭔지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정심이 뭔지를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정심을 넘어서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정심을 결론을 못 내리고 주자가 죽었습니다. 주자가 왜 정심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죽었을까요? 하라 선생. 주자가 왜 정심이 뭔지를 결론 못 내렸을까요?
자네 정심에 대해서 왜 주자가 결론을 못 내렸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예, 비슷합니다. 그 성상과 행상을 몰라서 그렇고. 예, 비슷합니다. 참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유교에서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걸 몰랐고 또 죽어서 가는 세계에 영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공자한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어서 가는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하는 얘기가, 야, 살아서의 일도 다 알지를 못하는데 죽은 뒤의 일을 얘가 얘기를 뭐하냐. 그게 공자 생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에는 영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심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뭐 참 성상형상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 이 저기서 유교에도 천을 생각했거든요. 천이 못한다. 그 천은 그냥 전체를 이야기한 거지. 아니요. 상제가 있었어요. 인격적 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그때는 그냥 전체를 천으로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 맞습니다. 그 상제가 인격적 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 일름 일량 지위도라 그래놓고서 그 태극이 인격신이라는 걸 몰랐다. 또 인격신이라고만 몰랐던 게 아니라 아버님이 말년에 제일 강조하셨던 게 뭔가 하면 평화신경에 나오죠. 우주의 근본이 뭐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면은 부자관계라고 대답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여기에는 뭐 더군다나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서 결국 유교가 막을 내렸지만 그래도 유교를 가지고서 많이 평화에 기여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총서론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의문점만 남겨놓고 수많은 질문만 남겨놓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마지막 도달해야 되는 단계가 부자관계를 느끼는 단계인데 그 이유할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41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 앞에 아버님 참 제가 아버님하고 신정적으로 하나 되려면은 무엇도 알아야 되고 무엇도 알아야 되고 무엇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부자간에 그게 나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 서양에서는 뭐 부자간에 영수증을 주고받는다 했지만 동양에서는 부자간에 그게 뭐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그분 모셔다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부자간에 그게 나 뭐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평화라는 게 뭔가를 놓고서 다 설명을 못했고 좀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